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김경신 주무관입니다.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자연경관지구 경관에 대한 그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한옥정책과에서 그 경복궁 주변의 한옥 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정책을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 상하이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구철무 교수님을 뵀던 인연으로 오늘 발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서울도심의 과거와 미래, 그 역사적 공간의 현대적 도시 재창조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조선시대 도시계획도인 줄의 고공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양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때 도시계획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경복궁과 창덕궁 가운데 이제 고궁들이 있고 그 주위에 그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 지금 도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혹시 도로 어떤 도로인지 아실까요? 이 도로의 이름을 아실까요? 네? 종로입니다. 종로. 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종로는 사실 저희 그 도로에서 많이, 그러니까 상징 가로의 역할로서 어떤 그 서울 한양도성의 그 상징성이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서울 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최근에 2023년에 재수립된 계획인데 주거라든지 도시, 그다음에 산업, 환경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세우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기도 하고요. 20년 뒤에 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해주는 장기 계획이기도 하며 도시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계획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수립된 게 2023년에 수립된 상황인 거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표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울 도시 공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40 도시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이라는 모두로 일상적인 시민 생활 공간 단위에 주목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세계 도시 리더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드는 게 서울 도시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를 정하고 있는데 크게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이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큰 세 개가 3도심인 거고 여기에는 이제 업무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고층 고밀의 건물들이 많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서울 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울 도심의 그 경관 한번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고 이거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도가 밑에 나오는데 지금 핑크색 부분이 토지 이용 계획도상에 업무 시설이 집중되는 고밀의 건축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업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노란색 부분은 이제 주거 지역, 그다음에 초록색은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도심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당시에 이제 공업 지역에서 그 서울이 예전에는 공장지대가 꽤 많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3도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도시 경관은 관광 요소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서울 도심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서울 도심은 이제 서울의 대표 공간이고 역사적 수도, 정치, 행정 중심지며 경제 생활 중심지, 문화와 여가 중심지입니다. 이제 서울 도심부의 범위는 2000년도에 처음에 정해지게 되는데 빨간 색깔 표시된 부분이 당시의 도심부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도심부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서 도심에 대한 그 기본 계획도 같이 수립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15년에는 이제 한양 성곽 서울 성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선시대의 도성을 얘기하는데 그 성곽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 도심의 범위를 한양 도성이라고 하고 역사 도심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확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양 성곽이 매우 관광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 가치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을 이제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심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근데 2015년 때 이렇게 역사 도심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서울 도심은 이제 2023년 최근에 서울 도심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제 너무 보존 위주로 계속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 도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뒷부분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 서울 도심은 그래서 역사 도심이기도 하고 한양 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조 3년에 이제 한양 그 천도로 하면서 한양을 이제 도지로 정하게 되는데 그 한양이라고 하는 거는 풍수지리상 매우 이제 유리한 위치고 한강이 앞쪽에 흐르고 있어서 물자 수송이 유리했고 당시에는 국토 중앙에 위치했고 지형상 분지며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산하금대라고 해서 산과 강이 그 벨트를 두른 것처럼 아름다운 지형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양도성은 자연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또 역사 문화 그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서울 성곽, 한양도성의 서울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태조 5년에 이제 건립 시작해서 태조 7년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300만 명 정도, 전체가 3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4%, 한 12만 명 정도가 이 축조 사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양 도성은 크게 내사산, 외사산, 그리고 역사 문화 자산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게 도시 골격 구조를 말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내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양 도성을 싸고 있는 게 내사산인데 북쪽에 있는 북악산,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낙산, 남쪽에 있는 남산을 목멱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인왕산, 이 네 개 산은 한양 성곽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산 이름일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바깥쪽으로도 외사산이 있는데 북쪽으로 북한산, 동쪽에 이제 광진하고 구리 경계의 아차산, 그 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덕양산, 그리고 남쪽 우리 그 한강 넘어서 저 남쪽에 있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 도성 안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도성 밖에 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역사문화 자산인 5개의 궁과 종묘 사지 그리고 각종 관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 도심 역사문화 자산으로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궁과 도심의 그 상업 업무 시설들 또는 주요 산들의 경관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경관이 서울의 어떤 상징성과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게 관광 자원으로서 매우 우수한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 도심 발전 방향은 이제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서울 비전 2030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고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세원지구에 대한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3회 계획을 반영해서 도심 기본계획에서 이제 역사 도심을 서울 도심이라는 말로 명칭을 바꾸고 전통만 이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첨단 시설까지 같이 도입해서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자. 그래서 미래를 위한 녹지 생태 도시를 조성해서 서울 도심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 보자라는 게 이제 발전 방향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이제 시연되는 데까지는 뭐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움직임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경복궁 주변의 경관 보호라든지 역사 도심, 서울 도심의 그 도시관리 계획 수단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북촌이 있습니다. 북촌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경복궁, 인사동, 도남문로, 익선동, 운영궁 주변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고. 옆에 보시면 파란색 그 블럭으로 계속 표현된 게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도시 재개발 대상지에 대한 그 도시 관리 계획 구역을 표현한 건데 이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저층으로 관리되고 한옥이 밀집되어 있고
층수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그 설명을 제목을 적어놨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북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촌은 이제 경복궁 주변의 북동쪽에 위치한 빨간색 테두리 부분의 그 구역이 북촌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여기는 이제 경복궁 주변, 창덕궁 주변에 있다 보니까 높이 규제를 해요. 그래서 높이 규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 지어요. 계획적으로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층 아니면 2층밖에 못 지어요. 왜냐하면 경복궁 내 경관 보호를 위해서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라는 그 도시계획 툴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더 완화해주고 주차장을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또는 한옥을 계속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한옥 밀집 지역에 한옥 공사비 이용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촌 이제 지구단위계획 안에 건축물 관리 지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촌은 크게 1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최대 개발 규모, 건폐 용적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중에 제 대표적으로 3개를 표현해 왔습니다. 북촌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한옥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 규모를 100평으로 제한시켰어요. 너무 큼직하지 않게 적당한 규모로 한옥이 한 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 근데 한옥을 지을 경우는 1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비한옥을 지을 때는 4m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관리를 합니다. 그냥 과일호 구역의 경우는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도로변이 좀 위치했기 때문에 조금 개발 규모도 키워주고 한옥을 짓는 경우는 2층 한옥, 그다음에 비한옥의 경우는 일반 그 건축물의 경우는 12m, 즉 4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좀 이제 높이 관리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핑크색 부분, 북촌길 진입가로 구역은 이제 일반 건축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대신 높이는 12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외로 구역을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실현된 준공된 현황인데요. 북촌 설화수의 집이라고 해서 혹시 가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2021년에 준공된 집이고요. 그 설화수는 이게 화장품 이름이에요. 그 아모레 퍼실 화장품 이름인데 거기 이제 그 화장품 홍보도 하고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차도 파는 이제 오설록이 같이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지정선을 통해서도 도시 경관을 관리를 하는데 이 주황색 부분이 건축 지정선인데 한옥 지정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첨화선, 담장, 외벽이 3분의 2 이상 접하도록 건축 지정선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기존 건축물 지정선보다 후퇴한 경우는 담장을 설치해서 그 경관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경관이 나오는데 이제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 건축 지정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도 관리를 하는데 이제 보존 권역에 대해서는 좀 자연적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재료를 사용하게끔 하고 중점 권역에 대해서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간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만 하다 보니 사실상 이제 뭐 계속 건물이 우호화되고 이거를 이제 떠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 한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 고요한 경관을 보존하고 한옥이 무분별하게 철거돼서 일반 건축물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한옥을 지을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까지 2001년부터 24년까지 24년 동안에 1,400여 동이 지원을 받아서 한옥이 지어졌고 그 비용은 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옥 필지가 너무 작아서 이거 팔고서 나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그 수선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한옥보존 주거문화 체험점에서 공공 한옥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낡은 이제 한옥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공공 한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33개소를 매입해서 신축을 했고 그중에 이제 북촌 안에만 26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공 한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한옥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그 관광객들이 사실 엄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공공 한옥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 한옥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전통 한옥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2023년부터는 21세기 서울형 한옥이라고 해서 기존 한옥에다가 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유리나 콘크리트를 사용한 현대 건축물에 대해서도 비용 심의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건축 설계하고 시공한 건축가를 격려하고 또 한옥 건축 그 거주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수한옥 인증제도라는 걸 매년 실시해서 포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유튜브 촬영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이것도 서울 한옥 포털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23년 이제 서울 우수 한옥 중에 그 아래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유리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서울형 한옥에 대해서도 우수 한옥으로 인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옥이 잘 갖춰지고 20여 년 이상 동안에 잘 갖춰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북촌의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문제로 정주 환경이 조금 보호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2023년 11월 1일부터는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 안에 대한 용도 지역 부분인데 이제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을 얘기했는데 붉은색 계열이 있는 게 상업 지역 고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 노란색 부분이 저층의 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고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한양 역사 도심이라는 2015년에 한양 성곽을 포함해서 역사 도심이 확장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유네스코 문화 지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심의 높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90m까지 아주 낮게 제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이제 경관 유도 지역에서는 고층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23년에 다시 그 높이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90m까지 지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공공 기여가 있을 때는 200m까지 완화된 사례인데요. 세운 재정비 그 촉진지구라고 하는 대상지에서 그 최고층 공간을 설치하거나 녹지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이렇게 높이를 90m에서 200m까지 완화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는 지금 기존에 제일 그 기존에 지어진 건물 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로의 제일 높은 건축물인데요. SK 서린 빌딩이라고 160m 정도 되는데 이제 1992년 착공됐고 99년에 이제 완공됐습니다. 이때 이제 갑작스럽게 높은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그 역사 도심 관련해서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2000년에 도심구 범위가 설정이 됐다고 하는 게 이런 높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도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동쪽에 있던 낙산 높이가 125m인데 그 높이 이하로 규제하자라고 해서 좀 낮게 된 거고 2015년도에 한양 성곽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더 낮게 도심을 관리한다. 그래서 90m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건축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까처럼 높이로 완화한 케이스고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서울 도심의 최고밀도 건축물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1970년도에 완공된 3.1 빌딩이라는 당시에 그 서울의 근대 서울 도시 발전의 어떤 상징물과 같은 건물인데 3.1 빌딩인데 이거는 31층이고 3.1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고가가 철거되면서 이 건물도 이제 추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용적률 1,7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200%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건데 얘를 다시 재개발하면은 1,2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용적률을 그대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이제 경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관법에 의한 건데 이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설정해서 경관 심의를 통해서 관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안에 우계물 광고 설치 관련해서 여기 종묘 타워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삼성 소유였다가 SK 리츠로 소유가 되면서 이제 건축물 가치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조금 뭔가 건축물의 가치를 올리고자 열심히 고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종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문화재 주변에 이제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는 거를 지향하는 것 때문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제 서울 도심은 이제 역사 문화재 주변 지역에는 저층으로 관리하고 있고 도심 지역 상업 지역은 고층으로 완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심 조화로운 경관 창출을 유도해서 좀 더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도시 재창조를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신 주무관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우리 관리를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뒤로 갈수록 말씀이 좀 빨라지시게 만들어서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질문이나 뭐 자유롭게 좀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질문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그 간판 북촌 쪽에는 간판을 심플하거나 미니멀리즘으로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걸 규제를 예를 들면 디자인 도안이나 설자재 같은 걸 먼저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샘플 같은 거를 이제 북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도서가 있어요. 도시관리에서 거기 안에 이 보정 권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질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들을 이용하고 이게 건축물이 지어질 때 사용 승인이 될 때 이런 광고물 설치까지 다 같이 봐서 준공 처리가 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 공간이랑 현대 공간이 공존하려다 보니 이렇게 막 높이 제한도 있고 각종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드릴까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역사 도심이랑 서울 도심은 규격 자체는 사이즈는 같은 건가요?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건가요? 서울 도심이? 네, 지금 네. 그 역사 도심이라고 말하는 게 검정색 테두리가 역사 도심이 2015년에 네. 한양도성이라는 네. 이름과 역사 도심 이름으로 지어진 거고요. 서울 도심 그 확대 그 성곽 주변에 보면은 성곽 주변에 그 다세대 주택가들이 요 하얀색 흰색 테두리에 흰색 테두리. 흰색 테두리까지 검토된 부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 도심은 역사 도심보다 조금 더 늘어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른 말씀인데 이런 게 조금 다른 내용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 외국을 나가 보면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항상 캐피탈 그 수도에 보면 강이 다 있는데 강폭이 다 좁아요. 근데 그 강폭의 주변에 굉장히 좀 관리를 잘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밤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고 낮에도 굉장히 예쁘고. 근데 한강은 굉장히 넓어서 조금 관리 차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좀 다른 좀 관광도시에 비해서 한강변이 남쪽이건 북쪽이건 조금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밋밋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물론 뭐 세빛둥둥섬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네. 저희 서울시에는 이제 미래 한강 네네. 본부가 있어서 네. 그런 한강을 회복시키고 조금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부서가 좀 다르시려네. 서울시의 같은 소속인데 네. 이제 왜 부서는 다른 거예요? 아 네. 그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 중국인 학생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가면 어쨌든 도심에 높은 건물도 많지만 하나하나가 다 개성 있게 생겼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서울은 또 약간 성냥갑처럼 좀 밋밋한 고층 건물이 좀 많다.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이나 뭐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대적으로 연대별로 보면은 아파트, 이런 종류의 아파트는 몇 년대에 지어진, 1900년도에, 2000년도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 형태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서울시는 신소통합 기획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그 건축 배치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켜서 조금 기존의 성약관 같은 그런 아파트가 아닌 좀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 뭐 뉴욕 맨하탄이나 이런 데를 가도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이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한두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질문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무 질문이나 다 좋습니다. 왜 없으시지? 그러면 북촌에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거주민들이 많으신가요? 대부분 뭐
오버투어리즘, 뭐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다 좀 많이 나가신 상황인 건지. 실거주. 주원에는 그 한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한옥이 좀 이제 밀집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현대식 건축물들도 4층 이하의 건축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도 거기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가가 아닌 그 일반 주거지 형태로는 거주하시는 분이 많고 또는 공방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공방이라든지 그 게스트하우스로도 이용하시는. 근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오버 투어리즘 정책이 나온 게 그분들의 민원 사항인 거거든요. 너무 시끄럽다. 한옥 자체에도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 실거주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한옥 지원 정책으로 그 지원 비용 보존받아서 네. 건물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현대식도 한옥 21세기형 한옥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예전에는 전통 한옥 딱 1층 딱 지어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설계가들이 또 어떤 쪽으로 의도를 하냐면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지하에 나만의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고 한옥 목재로 이렇게 지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지원받고 하면 물론 이제 최대 아까 지원 비용이 1억 8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다 잘 지으면 뭐 5억부터 10억까지 다양하겠죠. 자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그래도 예전처럼 1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짓는 한옥들은 지하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설계돼서 그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훨씬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역이니만큼 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그런 거주 목적으로 예, 만 계시는 그 상업 계신 거예요. 가로가 아닌 곳에서는 거의 다 주거지. 그러니까 아, 골목도로에 딱 골목, 적혀져 있는데 골목에 거의 다 주거지로 되고 대로변에 적혀한 곳은 아까 그 오설록이라고 하는 아까 네. 아모레퍼시픽 그 아, 거기 같은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회사 기업들이 오히려 차지해서 그 새롭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혹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신 주무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